아직도 MBC 계세요? 행복한 시절 아니죠. 대통령 표정에서 벌써 읽혀요. 너무나 답답하셨던 거예요. 취임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가판 폐지 준비돼 있었는데. 준비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처 폐지는 기자들에게 굉장히 큰 반발을. 위스키 캐시 아닙니까? 자기들 간의 카르텔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 KBS PD도 못 들어오네. 잡상인 취급했어요. 잡상인 네. 취급하고 네. MBC PD 맞아? 이렇게 물어보죠. 왜 네가 왔냐는 식이. 예. 여기가 어디라고 네. 그러냐 이거. 너 몇 끼야 뭐 그다음에.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시민 언론 민들레의 김성재 이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MBC의 이근행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직도 MBC 계세요? 네, 예, 그러시구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얼마 안 남으셨어요. 예. 예, 그래도 행복한 시절에 퇴직을 하게 되시네요. 행복한 시절 아니죠. 아니 그래도 그 못 볼 꼴이 만약에 생긴다면. 지금 네. 뭐 안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지금 상황이 또 앞에 벌어질 상황들 또 예견이 돼서 예.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닥칠 일들이 더 못 볼 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명박 정부가 기세등등하게 이제 언론 장악을 하던 시절에 예. 노조위원장도 했고 제작도 했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뉴스타파도 만드셨고요. 예. 네, 뉴스타파도 만들고 예. 그런 상황들이 다시 또 도래할 것 같은 어떤 불길한 예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MBC 내부도 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들 임기가 8월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방통위에서 이사진을 개편하게 되면 지난번 그 해임 시도가 사법부에서 이제 좌절된 이후에 네. 합법적으로 이제 행정적인 차원에서 MBC를 장악할 수 있는 시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어떤 입법이라든가 이런 방송법 개정과 같은 특단의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곧 도래할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단지 MBC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정치권이라든가 시민사회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걸. 근데 방송상법을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지 않도록 이번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나 이런 민심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마지못해서라도 바꾸기를 바라는데 집권 여당이 그럴 가능성들은 낮아 보이죠. 0%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재 이사님은? 예, 1%라도 있습니까? 저는 네. 여당이 예. 좀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만한 그런 분위기고 당 내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좀 그 비호감이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0%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제출이 됐었죠. 이제 그 거부된 건데 또 거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예. 참 어떻게 이른바 보수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최근 한 10년, 15년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것과는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기억의 어떤 대통령을 이야기를 할 텐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가 한 20년 전 그때는 기자셨습니까? 기자를 하다가 2006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는 아니고 그 전해였죠. 네. 그때 기자를 하고 그만두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때 이야기는 좀 이따가 들어보고 그때 PD셨고요. 네, 현업 PD였죠. 현업 PD. PD였고 아무래도 MBC는 그 전부터 제 기억에도 리버럴 하잖아요. 예, 조직 자체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랑 좀 맞는 언론사일 수도 있고. 사장이 뭐 예. 사장이 누가 되는지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그게 호시절인 거잖아요. 예, 사실. 호시절인 거죠. 그게 진짜 호시절인데 기자를 하시다가 행정관으로 가니까 네. 어떤 그 언론관이나 이런 거는 나랑 다르다. 뭐 아니면 나랑 똑같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언론관? 그 언론관이 저하고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너무나 똑같다. 저렇게 저런 분이 대통령이었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청와대 들어가서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언론 보도 중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찾아낼 필요가 없이 너무나 많은 그 언론 보도가 왜곡되거나 뭐 이런 보도가 많아서 이제 그런 보도를 그 발견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뭐 반박 글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언론이 정말 이렇게까지 그 사실을 정확히 보도를 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저도 기자할 때 저런 게 많이 있었겠구나. 반성하는 시간도 처음에 좀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네.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할 것 같은데 건전한 긴장관계. 건전한 긴장관계다. 예. 권언유착 이른바 예. 그걸 끊겠다. 음. 그래서 건전한 그리고 긴장관계라는 건 뭐냐면 언론이 비판을 해라. 정부는 그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의제 경쟁을 벌이겠다. 의제 경쟁을 라는 벌이겠다. 거였어요. 그래서 언론은 언론의 길을 가고 정부는 정부의 길을 가고 그래서 건전하게 긴장관계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자. 이런 그 언론 정책관을 가지고 계셨죠. 2003년 4월 2일에 임시국회 국정연설이 있는데 딱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한번 보실까요? 언론은 또 하나의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더욱이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난날 몇몇 족벌 언론들의 횡포를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언론들에게 간곡히 제안합니다. 더 이상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반대하고 싸우더라도 민주주의의 규범과 원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경쟁해야 합니다.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닐 것입니다. 정도로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 대목 더 이상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늘 얘기하셨던 게 상식과 원칙 그리고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5년 내내 뭐 저 원칙을 늘 지키셨고 청와대의 어떤 그 정책이든지 이제 이 그 말씀을 지켜 나가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견제받지 않은 독과점 권력이라는 것도 참 유의미합니다. 아직까지도.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이 언론 개혁 문제를 지속적으로 임기 거의 끝나실 때까지 계속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초부터 저런 국정연설장에서 말씀을 사실 안 하지만 다 한 거에 과거에 본인이 겪었던 것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언론의 굴절된 모습들을 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전문 텍스트를 보면 대통령의 취임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언론 자체는 심각하게 왜곡돼 있고 어떤 권력화된 그런 상태였다고 아마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했던 언론 개혁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 눈에 확 보이는 거는 신문 가판 폐지였죠. 그렇습니다. 예, 신문 가판 폐지가 어떤 효과를 줬나요? 가판 폐지가요. 예. 뭐 저는 그때 이제 초기에는 청와대에 없었으니까 예. 나중에 알았는데 취임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가판 구독 폐지를 하셨더라고요. 취하고 그 다음 날부터 준비돼 있었는데 준비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이 언론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 꼭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했는데 가판 구독 폐지죠. 이게 가판이라는 게 결국엔 다음날 조간신문을 그 전날 저녁 6시에 찍어서 광화문에서 뿌리고
그래서 정부,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먼저 신문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이라든지 불리한 그런 보도가 나오면 그걸 빼달라고 모아서 로비하고 그런 수단으로 썼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는 또 기사 빼달라고 하면 기사도 빼주면서 그렇지. 서로 좋은 거 주고받고 하는 이게 결국 야합인 거고 담합인 거고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취지였죠. 가판 구독 폐지라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청와대가 그 취임 다음 날부터 폐지를 하고 나서 구독 폐지하고 나서 다른 부처들도 이제 다 퍼져서 이렇게 됐고요. 근데 가판을 폐지하고 나서 그러면 좋아진 게 뭐 있느냐?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오보가 줄었다. 오보가 줄었다. 오보가 줄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사 써놓고 나서 예.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예. 2판, 3판 고치면 되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질러대는 거예요. 근데 가판을 없애버리면은 가판을 없애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가판이 중요한 레버리지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고주들에게. 광고주들에게. 그렇죠. 광고주들을 향하는 압박 수단 같은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보가 그다음에- 줄고 또 네. 하나는 일면 중복된 보도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 언론이 네. 좀 더 다양한 그렇죠. 의제를 만들어내고 예. 경쟁하고 하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가판 구독 폐지는 굉장히 잘 된 거다, 잘한 것이다. 그게 아마 기자협회에서도 아마 그 설문조사를 아마 그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기자들이 다 이거 잘 된 정책이다라고 했고요. 출입처 폐지는 기자들에게 굉장히 큰 반발을 말도 못했죠. 예, 그때. 샀단 말이죠. 근데 예. 이제 PD들 입장에서는 저게 왜 문제가 되지? 기자들한테 왜 저게 문제가 되지? 왜 저렇게 심하게 반발하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때? 했죠. 하셨죠. 당연히 하죠. 예. 저희들은 뭐 예. 출입처라는 것 자체가 없이 그냥 예. 맨땅에 헤이딩 하듯이 취재를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출입처를 가지고 저렇게 출입처의 필요성들 또 이런 개혁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을 하는 기자들을 보면서는 이제 일단은 저희 과거 관습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어떤 취재 편이 자기들 간의 카르텔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일단 보였죠. 기자실제 폐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기자실 개방이고, 개방이었죠. 예, 개방이고 예. 기자단 해체였고요. 기자단 해체. 기자단 해체지 예. 기자실 폐쇄나 이게 아닌데 언론은 이제 계속 기자실 폐쇄라는 부정적인 이제 프레임으로 했던 거고 기자단 폐지고 브리핑제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냥 거였죠. 개방형 브리핑제였죠. 개방형 브리핑제죠. 예. 예, 예. 기자단 폐지는 역시 여전히 그러니까 2003년에 안 없어진 거예요. 없앴다가 다시 조금씩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다시 한번 기자단 폐지하고 기자실을 다 개방하겠다 이렇게 한 거였는데 기자들은 너무나 불편한 거죠. 아니, 그게 기자단이 그 없어지니까. 두 번에 걸친 참여정부의 어떤 이런 조치들이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 안 지금 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게 왜 기자들한테는 그렇게 문제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그랬던가요? 그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예. 네. 기자들은 일단 명목상으로는 기자실을 없애면 그러니까 폐쇄한다고 했으니까 기자실을 없애면 그 말은 꼭 기자단을 해체한다는 거였는데 그러면 취재 자유가 그렇죠. 위축된다. 그게 명분이었어요. 그게 명분이었죠.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좀 아까 최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자실에서 굉장히 기자들은 편하게 취재를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예. 보기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예. 예. 보도자료 다 주고 와서 브리핑 다 해주고 그리고 특히 다른 기자가 오지 못하게 다 막아주는 거예요. 폐쇄적이었던 거죠. 폐쇄적으로 자기네들만 보도자료와 정보를 누릴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시절에 기자장을 했고 출입을 해봤어. 예. 간사는 안 해봤지만 간사를 옆에서 봤거든요. 예. 명절 때만 되면 떡값 돌리고 하는 게 기자실에 뭐 1년에 몇 번 있는 행사였어요. 이게 부정청탁 금지법이네요. 왜냐하면 그 그렇죠. 시절에 3만 원이 뭐야 훨씬 넘었거든. 아니 그럼요. 점심 식사와 술값이 뭐 1인당 10만 원 이상이 될 때도 많았거든요. 예. 출입처에서. 기자들은 식사 접대를 받고 예. 식사 접대 이상의 술을 이제 술 접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촌지와 술
그거 아닙니까? 위스키 앤 캐시 아닙니까? 위스키와 캐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고 또 상대편인 정부 부처에서는 그렇게 해서 기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나 편하게. 예. 기자단을 해체를 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를 하면 아무나 들어온다. 아무나 들어온다라고 중앙의 언론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의 언론사 기자들이 아무나 들어온다. 저 사람들이 무슨 책임 없는 말을 쓸지 모르고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왜곡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여론이 형성이 공론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여론이 조작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타파에 있어보고 그다음에 KBS에서도 PD 생활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 KBS PD도 못 들어오네? 출입처에? 맞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외통부에 출입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취재에 가서 네.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많이 겪고 네. 오셨잖아요. 그 기자실이라는 방을 이렇게 문을 열고 네.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예요. 긴장이고. 그렇죠. 낯선 사람 뭔가 구계자가 침입하는 것처럼 쳐다보고 심한 경우는 이제 반말도 해요. 그렇죠. 반말도 그 네. 말들이 그리고 잡상인 취급했어요. 잡상인 네. 취급하고 네. 너 어디서 그리고 왔어? 밝혀도 예. 안 도와줘요. MBC PD 맞아? 이렇게 물어보죠. 왜 네가 왔냐는 식이고. 예. 여기가 그렇잖아요. 어디라고 그러냐 이거죠. 너 몇 끼야? 뭐 그다음에 그리고 올 때가 아닌 것처럼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러니까 그때 디지털 시대가 그 직후에는 뭐 만개를 했습니다만은 인터넷이 한 2000년대 초부터니까요. 네. 사실은 정부의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기자들만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막후의 브리핑도 기자들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지. 나머지 시사 PD들이랄지 그 일반적인 기자들, 출입처가 없는 기자들이면 알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정보를 독점해서 관리하기가 너무 쉬운 거지. 그렇죠. 두 집단이 그냥 짜옥만 하면. 네. 뭐 자기들끼리 네. 나는 기자들이 특히 검사, 또 국회의원 이러면 의원님이라든가 검사님이라고 하든가 그러면 선배, 형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취재 과정에서도 그런 사적인 뭐 형이니 선배니 하는 말들이 있고 또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현직을 떠나거나 기자를 떠나면 나중에 또 그런 친한 관계들이 또 정치나 어떤 무슨 다른 어떤 그럼요. 자리로 가는데 서로 이렇게 뭐랄까 이너서클 비슷하게 맞아. 작동한다는 느낌이 저는 있어요. 아니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한겨레하고 조선일보 기자가 친해. 네. 알고 봤더니 네. 출입처에서 친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정치적 동지로 발전을 하거나 나중에 타당, 여당, 야당이어도 그 사람들은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지 않아. 예, 밀고 당기는 예. 관계. 뭐. 이 기자실 개방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하신 영상이 있는데 같이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뭐 기자실에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있었지만 특히 다른 기자들을 함께 넣어주지 않는 폐쇄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실과 그 출입처 부처와 기자실이 어떻든 알게 모르게 협력하는 관계, 때로는 나는 그 유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이 공생의 관계 같은 것이 있어서 2003년 9월에 이제 그걸 지금 정부 고친 거 아닙니까? 이제 말하자면 기자실 제도는 그때 폐지했습니다. 기자들과 그래서 굉장히 좀 기자들은 반발을 많이 했고 반면에 PD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PD들은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본인이 한 3개월, 6개월 취재를 하고 본인이 위주로 소규모 사장님이시잖아요. 대부분의 PD들이 예. 팀을 그냥 리드를 하는 그런 것 뿐이어서 예. 대신에 이제 시간이 기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이 기자들보다는 PD 저널리즘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관심이 많았고 우호적이셨어요. 굉장히 우호적이죠. 신뢰도 그렇죠. 많이 하셨고 네.
저희 PD 협회 행사에도 직접 오셔서 그렇죠. 그런 의견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피력하셨어요. 불만도 기자들에 대한 불만도 피력하시고. 그때 혹시 가셨어요? 연설을 엄청 오래 하셨어요. 여기 쌓이셨구나. 맞아요. 잔뜩 쌓여 있구나 이게. 저도 그 연설이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할 곳이 없구나. 우리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어떤 PD라는 직업 집단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었을 텐데, 저희들은 이제 기자들은 그 출입처에서 어떻게 주는 기사들 뭐 이런 것들 받아쓰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이제 장기간 발로 취재하는 그렇죠.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사안의 맥락 또 발굴 이런 것들 해야지 프로그램이 되지, 그냥 짧게 1분 30초 리포트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사건의 어떤 실체에 다가가는 거라든가 그 취재의 강도들이 세기 때문에 임팩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여러분들도 조금 놀랐을 겁니다. 그 PD 모임에 대통령이 왜 왔을까? 저는 PD 연합회가 되게 센 줄 알고 왔습니다. 보기 따라 영향력이 일반 그 보도만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조언을 하나 해드리죠. 권력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휘두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들어 좀 쓰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잡한 얘기는요, 기자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복잡한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기자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프로듀서라야 이 긴 얘기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크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연설 들을 때마다 그 비통함도 굉장히 깔려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사회적 영향력이 저렇게 큰 언론, 그 중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기자들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PD들한테 가서 이 소규모 장역업 하면서 본인들 일에만 만족하지 말고 본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좀 인식하고 좀 선한 영향력으로 좀 사회에 좀 영향을 끼쳐보세요. 제발 좀. 네. 저 힘들어 죽겠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셨던 거야. 네, 맞습니다.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기대하셔서. 저희들 PD들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고 또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격려고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거니까 좋긴 한데, 국가적인 차원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불행한 상황이죠. 불행한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집단에 와서 그것도 대통령이 이렇게 네. 장시간이나 그 고충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국가적으로는 좀 불행한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PD 네. 저널리즘을 두고 네.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언론계에서 또 언론학계에서까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있었는데, 주장 저널리즘이다. 네. 예. 오피니언 저널리즘이다. 그래서 PD 저널리즘은 저널리즘 아니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기자들의 주류였었고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뭐 항상 있는 그리고 지금도 기자들은 특히 출입처 기자들 중심으로는 PD들을 저널리스트로 보지를 않죠. 네. 그러나요? 아니, 기자들도 사실을 취사 선택하고 예, 해석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주장이죠, 제가 보면. 예, 이그랭 PD랑 저랑은 생각이 같은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기자만 해봤기 때문에 네. 기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 오해는 뭐냐면 네. PD들은 막 지 맘대로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통제되지 않고. 네.
저희 제작 시스템도 다 있어요. 자, 제작 시스템 구성, PD가 그 제작의 실무를 총괄하지만 거기에 작가라는 그룹도 있고 또 부장이 있고 또 팩트 체커 있고 그렇죠. 적어도 PD, 작가, 팩트 체커, 팀장 4명이 하나의 네. 아이템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네. 근데 막 PD가 마음대로 가서 뭐 주장하기 위해서 뭐 찍어서 마음대로 방송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주 평가절하를 하거나 매도하는 언론인들도 인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신문 기자들은 네.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자기 신문 기자들은 팩트를 가지고 네. 어떤 미리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배제해서 기사를 쓴다라고 자기네들은 자부를 하는데 네. PD 저널리즘은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네. 거기에 맞는 팩트들을 수집해서 하는 거 네.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그런 정해놓고 이제 얘기죠. 기자들도 저는 다 정해놓고 쓰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게 맞아요. 검사도 네. 결론 정해놓고 수사하고 그건 똑같다고 저는 네, 똑같은데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이신문 기자들이, 팬 기자들이. 예, 그래서 그 PD 저널리즘을 좀 이렇게 낮춰서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도 네.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네.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미디어 알릴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냥 교통사고만 보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집 의도가 없고 기획 의도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중요한 사람이 어떤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말이 중요해? 유승민이 중요해? 이준석이 중요해? 아니면 홍준표가 중요해? 윤석열이 중요해? 이재명이 중요해? 라고 할 때 여러 사람이 비슷한 말들 아니면 상반되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똑같은 비중으로 완벽하게 똑같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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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으로 담았던 신문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취사 선택을 하거든. 그 중에서 이 판에는 추미애 말이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담고 이 판에는 우원식의 말이 중요한 것 같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주로 담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어떤 편집 의도고 기획 의도인데 그거는 마치 PD에만 있고 우리는 순수 무결하게 교통사고 같은 것만 전달해주는 우리는 팩트 100% 주의자들이야 라고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주입시키고 있다는 저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검사들이 마치 우리는 정의의 수호자고 우리는 뭐 딱 한 번 우리가 규정을 하면 그게 법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것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언론계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네. 사실은 많은데 네.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뭐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그냥 쭉쭉 하세요. 그 내일신문 편집장이셨거든요. 신명식 편집장 전 편집장 같은 경우는 김민기 다큐 3부작 굉장히 화제를 끌었는데 SBS에서 했었죠. 이런 거는 기자들이 절대 못한다. 그 차이는 레거시 언론사 기자들은 그런 능력을 상실했는데 그 차이는 출입 기자 제도 때문이다. 기자는 출입처가 있고 PD는 출입처가 없다. 출입처를 다니면서 취재원과 늘상 얼굴 맞대고 술 먹고 밥 먹고 보도 자료나 만지고 있는데 좋은 기사, 좋은 보도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계속 그렇게 가면 구제불능이다. 이런 내용으로. 대표적인 네. 게 법조 기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법조 기자들이 검사들하고 늘 만나서 술 마시고 하면서 검사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단 한 건의 기사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 다른 출입처들도 대체로 마찬가지겠지만 이 가장 심한 게 법조 기자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법조 기자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정도가 된 거죠, 지금.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PD 수첩 뭐 추정 60분 굉장히 가장 전성기였고 PD 저널리즘의 황금기였습니다. PD 저널리즘의 황금기여서 더 PD 저널리즘에 관한 반론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묘하게도 노무현 정부 시기랑 겹칩니다. 미세하게라도 보면 우리도 권위주의 정부 또는 보수 정부
자유주의 정부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거치면서 보면 자유를 그래도 이렇게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는, 예? 평지에서 고지대가 아니고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어떤 정부가 등장을 하면 그 공기와 그 산소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저널리즘이 융성하는 게 아닌가. 만끽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해 주면 언론이 그 언론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하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엉뚱한 이제 자유를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방종이 될지 무책임이라고 할지 이런 이제 보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언론학자를 만났는데 그 언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언론의 근본적인 어떤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 언론자유 지수가 아무리 좋아도 30위 이내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40위.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62위까지 추락을 했는데 62위까지 추락한 거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언론 탄압, 언론 장악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1위까지 올랐죠. 아시아 1위까지 그렇죠. 올라갔지만 네.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출입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스스로 언론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면이 우리 언론에 있다. 그래서 언론의 신뢰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언론이 어떤 저널리즘의 기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고, 그런 내재적인 언론 부자유가 언론 내부에 있다. 이런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MBC에 계실 때하고 뉴스타파에 계실 때하고 어디가 더 자유로웠어요? 당연히 뉴스타파가 자유롭죠. 더 자유롭죠. 자유로운데 네. 언론의 자유라든가 아까 말한 언론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력이 제공해주는 조건, 사회적 환경 거기서 꼽힌다고 생각진 않아요. 언론 스스로. 언론 스스로의 몫이다. 그 시기 한 2000년 전반 2000년 2010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그 우리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의 어떤 한 세대가 쭉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왔다면 우리 언론사 안에도 그런 언론의 어떤 기본적인 사명 내지 그런 철학들이 조직 안에 있었다고 하면 뭔가 좀 그런 언론들도 그 타성에 빠지거나 기득권화된 측면들 우리 덜하죠. 우리는 덜한데 이제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 사실은 조중동이죠. 사실은 저희 그 뭐 막 저렇게 격하게 말씀하셔도 나보고 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언론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있는 거죠. 그리고 걔들이 힘을 갖고 주류로서 계속하고 그렇죠.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저렇게 격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죠. 가령 조중동이 종편을 만들 때도 그렇고 지상파에 준하는 광고 단가를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자본이 야 제대로 들어왔나? 4천억 들어왔나? 이것도 나중에 보니 제대로 들어온 것 같지도 않은데 자본주의도 안 지킨 것 같은데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언론사를 그것도 방송사를 그냥 인허가를 줘버리잖아요. 미국은 또는 자본주의라도 충실한 나라는 시장에 충실하게 돌아가요. 네. 그리고 시장에 충실하고 대중이 열광하면 그쪽으로 돈도 몰리고 광고도 몰리고 그게 막 꽃피어. 근데 한국은 그걸 구조적으로 막고 있고 출입처는 정보를 또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막고 있고 돈을 막고 있으면 아무리 기자나 PD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한두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큰 언론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중동에 대응하는 종편에 대응하는 뭐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언론사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기득권과 기성 언론 그리고 기성 권력이 짜웅을 해서 유지시키는 돈과 정보의 독과점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뭐 말만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예,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참 잘 모르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언론 시장을, 그러니까 신문 시장이죠. 신문 시장을 바꾸려고 하셨어요. 뭐냐면 신문고시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신발위 신문발전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지발위라고 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그래서 기금을 설립해서 그 기금으로 지역신문도 지원을 해주고, 또 하나는 지원 말고 규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신문고시예요. 뭐냐면 무가지라든지 당매 또 경품 이런 거 못하게 다 막았죠. 그렇지. 그리고 신고 포상제를 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뭐냐면 한 개 신문사가 신문시장의 30% 점유율, 세 개 신문사가 60% 넘으면 이건 독과점이다 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문시장을 뭔가 바꾸려고 한 거죠. 네. 대주주 지분 제한도 맞습니다. 하려고 했죠. 예. 신문 유통과 관련해서도 신문 유통원도 설립을 네. 했죠. 그래서 공동배달제를 해서 그렇지. 좀 그 작은 신문사들이 전국에 다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는 그게 아주 그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해요. 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신문 시장을 정상화하는 이런 정책들도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됐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게 지금 거의 다 또 허물어지고 언론 없어졌는데. 문제가 크게 이제 세 덩어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신문과 관련된 그 이미 권력화된 보수 언론 중심의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저희 같은 이제 MBC나 소위 공영방송이 공적 영역에 있다고 되는 이 언론들에 대한 장악 문제. 또 하나는 이제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대한언론 문제도 있는데 이제 지금 대한언론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생각보다 최 기자님보다 규모 이런 걸로 좌우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미 공론장의 중심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확대 재생산했는데 결코 조중동에 밀리지 않는다. 그게 선거 과정에서 이미 많이 증명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급한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이 권력화된 그리고 여전히 더 악질적인 언론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고 지금 목전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문제는 저희 KBS, MBC, YTN과 같은 약간 공적인 영역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 언론에 대해서 권력이 장악을 이미 했고 거의 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언론 정상화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죠. 참 언론의 미선적인 부분들인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대통령이었고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횟수가 지금 150여 차례 임기 동안 그랬었는데 일단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 5단체장의 토론이 얼마나 격의가 없고 그때는 언론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고 영상을 보고 지금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취지, 내용 이런 것을 우리 얘기할 자리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토론을 하자. 국민들에게 도저히 우리 입장이 전달 안 되니까 토론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시해서 오늘 이 토론이 생긴 것이죠. 사실 노 대통령님은 그 편집국장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또 언론사 사주도 아니고 기사의 품질에 대한 걱정, 취재 관행 때문에 나타나는 그 기사 언론 수준의 문제 이거는 언론 관계자들에게 맡겨놓으시고 저는 포커스를 그 화살을 논의를 차라리 이 기자와의 대화보다 대통령님은 공무원과의 대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기사의 품질과 수준은 언론인이 걱정할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의 품질에 대해서는 국민이 얘기하는 것이고 언론의 품질에 대해서도 국민이 얘기하고 정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쉽게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정말 격의가 없잖아요. 네. 격의가 없다기보다는 네. 뭐 하고 싶은 말 말은 그냥 다 툭툭툭 나올 수 한 있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저 영상을 풀 버전을 한번 다 봤는데 예.
보는 저도 부글부글 끓었고요. 아, 그때 토론하신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을까 정말 기분이. 그리고 그 보면은 대통령 표정에서 벌써 읽혀요. 너무나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토론을 하고자 했던 주제는 취재 선진화 지원 시스템 2007년 이제 시작된 그래서 2007년 6월에 저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나 극렬하게 반발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언론 탄압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를 설득을 하려고 언론 단체장들을 어렵게 초대를 해서 토론을 한 거였는데 저 토론을 쭉 보면은 계속 다른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회피를 하고요. 그리고 정보 공개가 더 중요하지 이런 걸 왜 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답답하고 막 화가 막 나는데 그걸 참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토론을 보니까. 검사와의 대화 비슷한 비슷하죠.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기자들이 참 호기로웠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부 때는 되게 호기롭고 희한하게도 보수주의 정부나 권위주의 비슷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사스러운 정부에서는 조용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예의를 잘 지키시고 눈치를 많이 보고 이런 이상한 그 반복된 흐름이 있습니다. 한 20년, 30년 동안 똑같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이 계속 주류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류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또 눈치 보고.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청와대에서 기자들 노트북 지참하지 말고 펜도 지참하지 말고 와서 브리핑 들어라라고 했더니 다 두 손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와서 들었던 장면도 있고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열심히 셀카 찍은 이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있고 생리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언론 자유를 막 주면 그 언론 자유를 보장해준 그 뭐라 그럴까요? 고맙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부는 열심히 비판하고 조지고 흔들고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서 언론 자유를 다 뺏어간 언론을 탄압하고 한 그런 정부가 오면은 조용해지고 그게 그 언론의 우리 언론의 어떤 그 과거 이 박정희나 전두환 정부 때 그 당했던 어떤 뭐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언론 자유를 보장해주는 정부는 언론의 목줄을 절대 그걸 쥐고 흔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는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밥줄을 끊어놓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권위주의 정부, 보수 정부들이 강하죠. 강하게 이제 아까 목줄을 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생존 차원이든 아니면 유착 차원이든 그런 강한 애들한테는 약해요. 약해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베푸는 정부에 대해서는 얕잡아 보거나 쉽게 보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 개혁을 하려고 근데 그게 자유주의라는 그 철학 기반 위에서 하려고 몸부림친 대통령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패를 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근데 본인은 분명히 뭘 준 거야. 네. 실패를 했다라고 보기도 힘들겠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분명히 파장을 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오늘 제목이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개혁인데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 개혁을 하시려고 했던 것은 정확히 아니고요.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그 노력을 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안 됐죠. 결국엔 정권 교체 연장이 안 되고 창출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안 됐는데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자실 폐지라든지 가판 구독
폐지라든지 뭐 규제와 이런 정책들을 펴신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이미 그때 알고 계셨을 겁니다. 뭐냐 하면 언론 개혁을 이 한국의 품질이 낮고 그 얘기도 하셨어요. 직접 뭐 하신 품질이 낮은 그리고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이런 그 언론을 정부가 나서서 개혁할 수 없다라는 걸 아마 노무현 대통령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언론 단체와의 대화 중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을 어떻게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히는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그게 언론 개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셨고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게 불러온 그 시민들의 의식의 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세월호라든지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언론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레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야 이거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언론이 됐다라는 이 생각들을 갖게 된 그 시작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를 바로 잡는 정립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우리가 올바른 일, 정의로운 일들을 하는 것이 결국 실패하거나 패배했을 때 우리 졌지만 잘 싸웠다. 아름다운 패배다. 이런 거 저 싫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 또 한 20년 가까이 그렇죠.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언론 지형들을 더 악화시켰던 보수 정권들은 집권 시기마다 실질적으로 언론 지형들을 더 악화시켰어요. 운동장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명박 정권은 첫해 그 이른바 광우병 사태로 약간 위축된 걸 지나면서 아주 대대적인 그 언론 장악에 들어갔고 종편을 불법적으로 거의 사실상 절차적으로 불법적으로 종범을 출범시켜서 더 미디어 지형을 악화시켰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신속하게 KBS, YTN 쫙 사실상 MBC까지 하려고 했던 걸로 보면 그렇게 보면 이쪽 상대적으로 우리 이쪽 민주정부 내지는 진보정부는 이상은 좋았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불만이기도 하고 되게 안타까워요. 그 사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자체도 언론의 책임이 꽤 크잖아요. 그 시기에 저는 그 TV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하이에나 같은 이 언론들, 뭐 신문 지면, 뭐 방송 결국 이런 그러니까 의도만 좋고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이런 비극들이 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떤 새로운 정부들, 어떤 선의의 정부들이 들어서면 그 어떤 비전들을 반드시 실행할 힘과 방법론을 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지형을 바꾸는 데까지 가야지 회고적으로 우리가 뭐 아름다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노무현이 던져준 숙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노무현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 알릴레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노무현 재단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